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뻘소리 없이 핵심만 찔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는 시입니다. 특별한 어떤 상징성보다가는 그 내용 자체 혹은 표현 방식이 중요한 글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공부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시 내용을 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로 상징되는 어떤 청자한테 그 먼 나라를 아냐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먼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 먼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구체화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삽시다. 권유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이 시 전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3번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두실 것은 이 글이 구조의 반복이 있구나.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구조의 반복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의 반복뿐 아니라 식구의 반복, 시어의 반복 같은 것들도 여러 번 쓰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쓰시면서 시를 좀 봐주시고요. 뭐든 간에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뭔가를 강조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먼 나라에 가자 혹은 그 먼 나라가 이렇게 좋은 세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 혹은 식구 혹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시를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펴시고요. 첫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선생님이 말씀드린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아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의문형으로 진술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처음 스타트하면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뭐 아냐고 물었어, 그지? 그러니까 뭔가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좋은데 같이 갑시다. 공감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의문형 진술을 쓰는 모양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의문형 진술을 쓰고 있다. 요 말 속에는 의문형이다. 자, 이 말은 의문의 형태라는 말이죠. 문장 자체가 의문의 형태를 가질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법으로서의 의문법, 진짜 몰라 묻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의문법이 의문의 형식입니다만 의문의 형식 속에는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의문의 형식인데 저게 서리법일까 아니면 의문법일까? 이것도 좀 신경을 써보자고요. 서리법과 의문법은 형식은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서리법을 선생님이 한번 정의해보죠. 원래는 본질은 평서문이나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 이게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리인지 의문인지 판단하려고 하면 그 문장 자체를 평서문으로 바꿔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바꿔봅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안다. 이상하죠?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문의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서리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의문법을 써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어머니라고 하는 특정한 청자를 특정해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시 속에 청자가 나오면 이건 대화체이구나. 이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어머니로 상징되는 사람한테 그 먼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지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먼 나라는 하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 혹은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이겠죠. 자,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화가 나올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의 세계인지 이걸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산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가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가 열매가 붉어서 잠깐 스톱 정리하고 갑시다. 깊은 산림지대를 돌아야 나오는 곳이야, 그지? 우리 근처에 있는 곳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 탈속적 공간인 것처럼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새도 있고 흰 장미도 있어. 아마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처럼 그려집니다. 한 단락 더 보죠. 자, 그 다음에 멀리 노루 새끼가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노루 새끼가 마음껏 뛰어놀아 자유로운 공간 가능하겠죠. 혹은 평화로운 공간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탈속적 세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이연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부분 질문을 던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먼 나라는 이런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 다음에 그 먼 나라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죠. 혹은 아까 선생님이 같은 말로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표현했으니까 감각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 혹은 감각적인 설명 혹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세계를 설명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권유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나라에 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먼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라고 우리 예상대로 권유를 한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구조가 끝났습니다. 그 먼 나라 아냐라고 물었고 이곳이 어떤 세계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곳에 같이 가자고 권유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조가 끝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계속 반말까지 하나요. 그죠? 이렇게 계속 경어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경어체 사용의 효과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엄마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니까 같이 가자 권유하는 것이니까 존댓말 써야지. 그지? 반말감 엄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호소력, 나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호소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올해 EBS 문제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딱딱한 어투보다가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씀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어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일단 첫 번째 구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그 다음 반복돼 봐야 이 이야기의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우리가 봤던 거와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죠.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행 혹은 식구의 반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먼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할 텐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 바른 곳에 흰 염소가 한가위 풀을 뜯고 길 쏘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자, 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 아까랑 비슷하죠. 자,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평화로운 모습이고요. 뭔가 탈속적인 모습 그려지죠? 아까랑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자, 이런 말은 선생님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평화스러운 시골 풍경,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목가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시를 가끔씩 이제 참고서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이 시의 주제를 목가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가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 평화스러운 시골 풍경, 이 시에서 보여주는 그런 풍경들을 목가적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서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먼 나라는 저 멀리 파도 소리가 구슬피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자, 구슬피 뭔가 슬픈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자의 감정이 슬픈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구슬피 오는 그 파도 소리가 저 멀리 들려오는 먼 나라 탈속적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슬피 운다라는 말을 쓴 것이지 하자가 슬픈 건 절대로 아닙니다. 꼭 주의해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은 권유하겠죠.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권유하고 끝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구조가 시작됩니다. 또 똑같죠.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일단 물었고요. 자, 그 다음 설명. 5월 하늘에 비둘기가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촘촘히 비가 내리면 껑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릴 것입니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서 산국화 더욱더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잠깐 스톱. 여기까지 계속 그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봤던 건 똑같아요. 구체화 혹은 감각적인 표현으로 그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자, 전부 다 평화롭고 탈속적이고 뭔가 한가하고 또 뭐 있나?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글쎄 뭐 이야기는 어차피 반복이니까 상징성 자체를 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굳이 얘기해 보자면 뭐 가을이면 산국화 이런 말 나오니까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계절감이 드러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채 이미지의 사용이 보이죠.
색채 이미지로 쓰였다. 뭐 이 정도가 아마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전부 다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양집하는 가수원의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마찬가지로 권유하면서 끝났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잉잉거린다, 똑똑 따다, 의성어 사용도 눈에 보이띄죠, 그죠? 이런 걸 쓰게 되면 글 자체가 생동감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능금, 사과를 따자고 했는데 이 사과는 가끔씩 상징성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서 먹고 살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과 자체는 의미하는 바가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먼 나라의 모습 플러스 그 먼 나라는 풍요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그 먼 나라의 모습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상징된 어떤 사람한테 그 먼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세계, 그 먼 나라는 이상적 세계가 되는 것이고 글 전체의 주제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혹은 다른 말로 고치면 평화로운 목가적 세계에 대한 동경, 이 정도가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